안녕하세요. 전 주먹을 부르던 시누이 덕분에 이혼까지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결혼과 이혼을 하며 겪었던 일을 애청자분들과 나누고픈 마음에 용기를 내보았어요. 지금은 물론 더없이 행복하지만 이혼 전 분노로 가득했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회사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이어진 사이였어요. 남편과 전 동갑이었지만 직급은 달랐어요. 전 또래보다 일찍 회사에 입사했고 남편은 공무원을 준비하다 취업했던 터라 저보다 직급이 아래였죠. 일머리가 좋진 않으나 남들보다 노력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하나 둘 신경을 써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 저는 부서가 다른 남편의 서포트를 해주었고 남편은 직장 내에서도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 후 일도 잘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졌는지 남편은 언제나 다정했고 저흰 싸울 일이 없었죠. 생각해보면 연애 시절에도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시골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흔한 시댁 18번 곡이라는 손주 타령을 하시는 법도 없으셨죠. 오히려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2세 계획을 세우라며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까지 해주셨어요. 전 그런 시부모님들을 보며 결혼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을 보면 다들 은근슬쩍 들어오는 임신 압박 때문에 질식할 것만 같다고 아우성치는데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단 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남편의 누나인 노처녀 시누이만 뺀다면 완벽 그 자체였어요. 전 결혼을 결심할 당시 청약에 당첨이 되었었는데 완공까지 기간이 애매해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살던 집에서 며칠 지내다 새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시누이는 상냥하고 쿨해 보였던 터라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큰 착각이었죠. 시누이는 어머님도 시키지 않는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집살이에 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처음으로 하는 출근날. 출근 준비로 바쁜 저를 시누이가 부르더라고요. 옳게, 옳게. 네, 형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아침은 언제 차려줄 거야? 네? 아침이요? 그래, 아침. 난 아침 꼭 먹고 출근해. 물론 상훈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른 아침 좀 차려. 참고로 나랑 상훈이는 아침에 국물 꼭 있어야 하니까 국도 꼭 끓여줘. 아, 국은 맑은 걸로 부탁해. 아침부터 고춧가루 들어간 거 먹으니까 오전 내내 속도 아프고 배에서 소리도 나더라고.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아침밥을 대령하라니요. 참고로 전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해요. 간혹 전날 저녁에 먹은 것이 부실했다 싶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가고요. 거기에다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야, 혹시 아침 먹고 출근해? 나는 아침 먹는데 자기는 안 먹어? 나는 오히려 먹으면 더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아침은 각자 해결하는 게 어때? 난 아무래도 당신 아침까지 챙길 자신이 없어. 자기도 알다시피 나 아침잠도 많고 아침밥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 알겠어. 그까짓 아침 혼자 챙겨 먹으면 되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나 요리 꽤 잘해. 난 매일 아침 챙겨 먹으니까 혹시라도 당신도 아침 고픈 날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차리는 김에 당신 것도 차리면 되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남편은 시누이와 저의 사이에서 눈치만을 살피더니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먼저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늘 먹던 아침도 먹지 않더라고요. 저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시누이의 닥달에 대충 아침을 차렸어요. 아침부터 싸우기도 싫었고 싸울 시간에 어제 먹은 찬들로 대충 차리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의 아침상을 받은 시누이는 뻔뻔하기 짝이 없게
반찬 투정까지 하더군요. 에이, 이게 뭐야. 죄다 어제 먹었던 거잖아, 옳게. 우린 한 번 먹었던 반찬은 안 먹어. 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차려줘. 아침에 하기 힘들면 자기 전에 만들어 놓고 자든가. 알겠지? 아, 노력해 볼게요. 그럼 저는 출근해 볼게요, 형님. 거기서 더 지체했다간 지각이 뻔했던 저는 대충 받아주고 출근을 했어요. 남편과 부서도 달랐고 저희 둘 다 그간 밀렸던 일 처리를 하느라 바쁜 탓에 회사에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아침에 있었던 일을 깜빡하고 있었죠. 오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더라고요. 팀원들은 식사를 하러 가고 밀린 업무 때문에 천천히 점심을 즐길 시간이 없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아침에 사두었던 삼각김밥과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신우이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옳게, 저녁은 연포탕, 그리고 아침은 콩나물국이 좋겠어.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무슨 입주 가정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일까 싶더라고요. 전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 당장 저에게로 오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에 나타난 남편은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한 손엔 커피까지 들고서 나타났더라고요. 왜 이제 와? 내가 아까 전화해서 빨리 좀 오라고 했잖아. 빨리 오려고 했는데 주문 취소가 안 되잖아. 그래서 다 먹고 오느라 늦었어. 빨리 오려고 한 사람이 커피 살 시간은 있었나 봐? 오는 길에 샀지. 그런데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까칠해? 무슨 일 많지. 왜? 무슨 일인데? 형님 진짜 왜 그러셔? 내가 형님 며느리야? 아침 차리라는 것도 짜증났는데 이것 좀 봐. 나한테 메뉴까지 정해주셨어. 내가 이딴 짓이나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전 형님의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고 문자를 본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 어색한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누나가 너 어릴 때부터 어버 키워서 그래. 나 20살 때부턴 누나랑 같이 살았던 터라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엄마라고 할 때도 있다니까. 엄마 같은 소리 한다 진짜. 그래봤자 당신이랑 누나랑 8살 차이밖에 더 나? 아니, 내가 100번 양보해서 엄마 같은 누나라고 치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요즘 진짜 시어머니들도 며느리한테 아침 차리라고 하시는 분들 잘 없어. 이제 다들 며느리 눈치 본다고.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 어머니만 봐도 알잖아. 나한테 어머님이 뭐 시키시는 거 본 적 있어?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뭐 안 시키지. 시킬 시간에 직접 하시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형님은 왜 그러시냐고. 내가 당신한테도 안 차려주는 아침 형님한테 차려주게 생겼어? 그리고 당신은 아침에 그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 당신이 형님한테 한 소리 해줬어야지. 내가 어떻게 누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 누나가 어쩔 땐 더 엄마 같다고. 내가 누나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 누나 얼마나 섭섭해하겠어. 그럼 난 당신 안중에도 없는 거야? 내가 섭섭해할 건 신경도 안 쓰여? 전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하고 싶었던 터라 남편을 좀 몰아세웠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아침은 자신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약속이 그러했는데 인심 쓴다는 듯 말하는 남편을 보며 기가 찼지만 어찌되었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으니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전 저녁 식사를, 남편은 아침 식사를 맡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 두 사람이 살았어도 이렇게 분담을 하려고 했었으니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전 연포탕을 포장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근해서 장까지 보고 연포탕을 언제 만들어서 언제 먹겠어요? 그렇게 연포탕이 드시고 싶다고 하니 포장이라도 해서 가는 수밖에요. 하지만 신우이는 사오는 정성은 정성도 아니라 생각하는지 툴툴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또 저에게 혼나겠다 싶었는지 슬쩍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연포탕이 얼마나 간단한 건데
그냥 올케가 퇴근하고 와서 직접 만들면 되지. 그러는 누나도 연포탕은 못 만들잖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연포탕에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낙지 손질하는 데만 해도 시간 엄청나게 걸린다고. 뭐라는 거야 얘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다 할 줄 알거든. 넌 괜히 끼어들지 말고 밥이나 먹어. 딱 한마디뿐이었지만요. 신우이의 역성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심기가 상할 대로 상해버린 신우이는 계속해서 구시렁거리며 연포탕을 3그릇이나 먹더군요. 언행 불일치의 표본인 신우이를 보며 앞으로 저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겠구나 싶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다음날 남편은 약속한 대로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고 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의 여파로 밀린 업무가 상당했기에 전 화장도 하지 못하고 얼굴에 크림만 바르고선 집을 나서려고 하고 있었죠. 그 순간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신우이가 화를 내며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응? 너 아침 차리잖아. 네가 그걸 왜 해? 올케, 이리 좀 와봐. 못 들은 척하기엔 신우이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터라 일단 전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네, 형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몰라서 물어? 올케는 뭐하고 내 동생이 저러고 있어? 왜 내 동생을 부려먹냐 말이야? 형님,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이건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했던 일이에요.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하는 사람이 직접 차려 먹기로요. 아, 몰라. 난 그런 거 모르니까 앞으로 상훈이 부려먹지 마. 알겠어? 신우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짧은 한숨이 나오며 미간이 구겨진 그때 중간에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이대론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소심하게 나섰어요. 누나, 그냥 내가 하면 돼. 지우 말대로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했던 거야. 그리고 지우 요즘 일도 많아서 바쁘단 말이야. 바쁘면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출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일은 혼자 하니? 너도 하고 나도 해. 혼자 바쁜 척은? 그게 지우가 요즘 내 일도 봐주고 있어서 더 바빠졌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게. 누나가 이해 좀 해주라. 응?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이해 못하니까 내일부턴 올케가 차려. 알겠어? 아침부터 남편 손에 물 묻히지 말란 말이야.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신우이와 더는 입씨름할 시간이 저에겐 없었고 전 그냥 알겠다고 하고 출근을 해버렸어요.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혼해야 하나부터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야 하나까지.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조금만 더 참자였어요. 이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았고 정 안 되면 분가를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까지 다침 차려주자 싶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저의 인내심을 실험이라도 하는 듯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어디서 남자를 그렇게 만나는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루 건너 하루씩 남자가 바뀌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신우이의 애인이 바뀌는데 왜 제가 미치느냐고요? 헤어질 때마다 저에게 화풀이를 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전 신우이의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신우이의 기분을 알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어요. 그날도 방문을 탁 닫고 걸어오는 신우이의 발걸음 소리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하필 왜 주말인지 출근한다고 도망가지도 못하니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형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올케, TV 소리 좀 줄여줄래? 주말엔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TV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전 또 무슨 트집이 잡힐지 몰라 그냥 사과를 하며 전원을 꺼버렸고 시비가 더 걸고 싶었던 신우는
전원을 껐다고 트집을 잡아댔어요. 소리만 줄이랬지 아예 끄라고 했어? 올케는 왜 그래? 왜 날 TV도 못 보게 하는 못돼 먹은 신우이로 만드냐고. 노처녀 히스테리 무섭다고 하더니 정말 경험해보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지니 집에선 머리를 풀지 말라고 하질 않나. 자신이 보는 앞에선 남편과 애정 표현도 자제해달라고 하더니 이젠 하다못해 TV 끄는 것까지 트집을 잡으니 이성의 끈이 확 끊기더라고요. 형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왜 계속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냐고요. 트집? 내가 트집을 잡았다고? 내가 언제? 잡힌 트집이 워낙 많아서 저도 일일이 말씀 못 드리니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전 신우의 얄미운 모르쇠 공격이 나오기 전에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온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열이 받았어요. 이런 일엔 남편이 나서 중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한 소리를 들은 이후 중재는커녕 방관자가 되었고 일은 벌어진 후에나 눈치를 살피는 남편이 얄밉더라고요. 누나가 또 뭐라고 그래? 알면서 왜 물어? 이젠 TV 볼륨 가지고 트집 잡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미안하다면서 TV 끄니까 또 왜 끄냐고. 왜 못돼 먹은 신우이 만드냐고 따지시는데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당연히 화가 나지. 우리 누나 진짜 왜 그러나 모르겠네.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우리 나가서 살자. 나 진짜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만 같아. 에이, 요즘 월세가 얼만데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돼? 더 참을 수 있었으면 말도 안 꺼냈어. 월세가 얼마나 들든 난 나가야겠다고. 싫으면 당신은 여기서 당신 누나랑 같이 살아. 난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 테니까. 싫은 소리는 했어도 이렇게까지 딱 잘라 말한 적이 없던 저였기에 남편도 드디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에게 며칠만 기다려주면 자신이 단호하게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집안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한동안 조용하던 신우이가 아침을 먹다 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만 기다린 사람처럼 신우이의 말을 자르곤 단호하게 말했어요. 올케, 오늘 누나,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뭘 했다고 그만하래? 또 지우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우 좀 그만 괴롭혀. 지켜보는 나도 이렇게나 힘든데 당하는 지우는 오죽하겠어? 내가 누나 때문에 지우 볼 낯이 없어. 지금도 봐봐. 아침부터 신우이 밥 차려주는 올케가 어디 있다고 또 뭐라고 하려고 그래? 짜든 싱겁든 고맙다고 하고 그냥 좀 먹어주면 안 돼? 얘가 아침부터 생사람 잡네. 난 올케한테 국 맛있다고 말하려고 했어. 왜 오버하고 난리래? 그랬어? 이게 다 누나 탓이잖아.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 누나가 이 사람 쥐잡듯 잡으니까 나는 당연히 또 혼내려나 보다 했지. 하여튼 이제 좀 자제 부탁해. 누나도 소중한 가족이지만 지우도 소중해. 그러니까 누나도 소중히 대해줘. 어이구, 알겠으니까 얼른 밥 드세요. 올케, 내가 요즘 좀 심했지? 섭섭했으면 풀어. 앞으론 나도 조심할게. 네? 아, 네. 갑자기 단호해진 남편도 놀라웠지만 순순히 인정하며 숙이고 들어오는 신우이가 더 놀라웠어요. 갑자기 변해버린 신우이의 태도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다들 예상하시듯이 남자가 생긴 것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 남자요. 평소 신우이의 스타일은 문자보단 전화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웬일인지 문자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생소해 제가 물었어요. 형님, 무슨 연락이길래 그렇게 웃으세요?
아, 이거? 나 사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정말요? 어떤 남자이길래 우리 형님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그게 10살 연하야. 네? 10살이요? 와,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그게 술집에서 어쩌다 보니 합석하게 돼서 만나게 됐어. 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얼굴도 엄청나게 잘생겼다. 완전히 내 이상형에 가까워. 그럼 만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명인 것 같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 남자는 내 남자다 싶더라니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하의 남자와 결혼이라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그저 저에게 괜한 불똥만 튀지 않길 바라고 바랄 뿐이었죠. 아파트 입주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때껏 버틴 것이 아까워서라도 더는 신우이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런 제 각오를 사뿐히 짓밟더라고요. 트집이 사라진 신우이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제 인내심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과 밖에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옷이고 가방이며 왜 그렇게 찾는 것마다 보이지 않는지 신경질이 다 나더라고요. 어? 어디 갔지?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왜 이렇게 찾는 것마다 없지? 왜? 못 찾는데? 왜 있잖아. 내 하얀색 원피스랑 노란색 가방. 당신이 그거 입었을 때 제일 예쁘다고 해서 오늘 입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옷하고 가방에 발이 달렸을 리도 없을 텐데 왜 안 보이지? 그러게. 없으면 오늘은 다른 거 입어.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 예약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급해졌어요. 원하는 옷이 보이지 않아 짜증이 났지만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에 더는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다른 옷을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오늘 왜 이러지? 립스틱도 없어. 아끼는 립스틱도 보이지 않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혼란에 빠져있는 그때 신우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왔고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어요. 정말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우이는 제 옷을 입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선 립스틱까지 가지고 외출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묻지도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때껏 당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눈이 다 뒤집히게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리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전 끓어오르는 화를 최대한 누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지금 입고 있는 옷, 제 옷 맞을까요? 쇼핑 좀 해야지. 나가려고 보니까 입을 게 마땅치 않아서 올케 옷 좀 빌려 입었어. 옷에 맞는 가방도 없길래 가방도 좀 쓰고.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저도 오늘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한참을 찾았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누가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인지. 어쨌든 전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받아들이는 신우이는 그렇지 않았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신우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내던지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는 신용을 하더군요. 남동생이 보고 있었으니 차마 진짜 벗을 수는 없었는지 원피스 뒤 지퍼를 내리다 멈추곤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까짓 옷이랑 가방 줘도 안 해.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제가 어디 가서 할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너무 황당하니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저를 쏘아보던 신우이는 방으로 신경질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폐악에 가까운 신우이를 보고 있자니 남편과 데이트할 마음도 싹 사라졌고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신우년의 머리털을 다 뽑아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는 고민이요. 그런 고민도 잠시 결국
한 번 더 참기로 마음먹었어요. 곧 시집을 간다니 그때까지만 죽은 듯이 참고 살지 싶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머리털을 다 뽑아놨어야 했는데, 그땐 남편을 사랑했기에 더 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미련스럽고 바보같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남편도 이때까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했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 아휴, 당신도 힘들지? 중간에서 두 여자 눈치 살피느라. 나도 당신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자 싶은데 막상 형님 저러는 거 보면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돼. 아니야. 당신 오늘 충분히 참았어. 사실 난 아까 누나 들어오는데 당신 옷 입고 가방까지 든 거 보는데 아, 오늘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었다니까. 그런데 당신이 참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다시 한번 미안해, 여보. 그리고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둘이 살게 되면 진짜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을 보니 화도 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화까지 내며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니 다신 제 물건을 건드리는 일은 없겠지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엔 그런 일이 없었냐고요? 전혀요. 시누이는 정말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부턴 제 눈에 띄지 않게 제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뒀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 물건이 있다든지 제가 모르는 얼룩이 묻어 있다든지 분명 시누이 짓이 분명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전 시누이가 발뺌할 수 없도록 묘수를 생각해냈죠. 저는 덫을 놓았고 이제 시누이가 덫에 걸리길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누이는 제 가방을 몰래 들고 나갔고 저에게 딱 걸리고야 말았어요. 전 참을 수가 없었죠. 그 가방은 엄마가 결혼할 때 물려주셨던 고가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의미가 깊은 가방이라 저도 훗날 딸이 있다면 딸에게, 아들뿐이라면 며느리에게 물려주고자 아끼고 아끼던 것이었어요. 그런 가방을 또 묻지도 않고 가지고 간 것도 화가 나는데 가방을 자갈밭에다 굴렸는지 걸레짝을 만들어 들어왔더군요. 그리곤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는데 그야말로 전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더는 참고 말고 할 이성이 사라졌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형님, 이게 뭐예요? 전 걸레짝이 된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서는 형님에게서 가방을 휙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시누이는 귀를 후벼파며 말했어요. 아, 시끄러워. 그까짓 가방 얼마나 한다고? AS 맡겨. 아니면 하나 새로 사든가. 새로 사준다고 해도 진정이 안 되는데 어쩜 그리도 뻔뻔할 수가 있는지.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고 전 실소가 흘러나왔어요. 형님, 이 가방 친정엄마가 처녀 때 구입하셔서 물려주신 가방이라 이제 사지도 못하는 그런 가방이라고요. 그리고 설사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들 걸레짝 만들어 온 건 형님인데 왜 제가 사요? 형님이 사주셔야죠. 참나, 난 또 새 가방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그래, 내가 물어줄게. 얼마면 돼? 한 100만 원 하면 돼? 100만 원이요? 형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방 컨디션이 새 것과 다름없었는데 그게 고작 100만 원일까요? 무려 샷된 가방인데? 형님이 가지고 계신 짝퉁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어주신다고요? 그래요, 물어주세요. 지금 중고 시세로 다 빼고 가방 가격만 받아도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 가족이니까 뒷단위 빼고 1000만 원만 받을게요. 제 계좌 문자로 보낼 테니 당장 입금해 주세요. 뭐? 1000만 원? 옳게 장난해? 지금 제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세요, 형님은? 아, 아니, 그냥 똑같은 S급으로 사면 아무도 모르겠구만.
그리고 그렇게 비싼 가방을 왜 아무렇게 놔둬? 나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빌려갔던 거지. 아무렇게나 두다니요. 옷방 제일 깊숙한 곳에 더스트에 박스까지 해서 넣어뒀는데요. 그리고 형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건 빌린 게 아니고요. 훔쳐 쓰신 거예요. 뭐라고? 훔쳐?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남의 물건 막 가지고 가서 쓰는 행동을? 몰래 훔쳐가서 썼으면 깨끗하게라도 쓰시던가. 걸레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으면서 어쩜 사과 한마디가 없으세요? 사과는커녕 왜 그렇게 당당하신 거냐고요. 인연이 진짜? 너 말 다 했어? 언성은 높아지고 자칫 몸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 나섰어요. 둘 다 그만 좀 해, 제발. 누나는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해. 그리고 당신도 도둑질이라고 한 건 심했어. 내가 뭐 가족끼리 가방 좀 들고 나간 게 그렇게 큰 죄야? 이 사람이 자기 물건 함부로 쓰는 거 싫다고 말했었잖아. 저번에도 그 난리를 피웠으면서 또 왜 이랬어? 이 사람 말대로 몰래 가지고 나갔으면 깨끗하게 쓰고 뒀어야지. 이게 뭐야? 다 망가뜨려서는. 너까지 이럴 거야? 이깟 가방이 뭐라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장가 가더니 변했어. 매번 마누라 편만 들고 내가 너 이럴 때마다 얼마나 섭섭한 줄 알아? 급기야 신우이는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고 멍청한 남편놈은 신우이 역성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우이와의 다툼은 남편과의 싸움으로 번져버렸죠. 누나, 울어? 뭐 이런 일로 울고 그래. 당신 얼른 누나한테 사과해. 뭐? 나더러 지금 뭘 하라고? 사과,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누나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도둑으로 모는 건 당신이 잘못했어. 얼른, 누나 울잖아.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당신 눈에는 당신 누나 우는 것만 보이고 내 억장 무너지는 건 안 보이나 봐.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상황 파악이 그렇게나 안 돼? 도대체 그까짓 가방이 뭐라고 일을 이렇게까지 키우는 거야? 내가 지금 가방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물론 시작은 가방이었지. 그런데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보고 들었을 거 아니야.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형님이 나한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나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형님은 오히려 내 탓만 하기 바쁘잖아. 이 가방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도 뻔히 잘 알면서 그런데 나한테 싹싹 빌으라고? 난 죽어도 못해. 1,000만 원? 그깟 1,000만 원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 돈은 당연한 거고 형님이 나한테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끝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더는 이딴 집구석에서 1초도 있고 싶지 않아. 난 친정가 있을 테니까 당신도 나 따라가든지 당신 누나랑 여기 있던지 당신 알아서 해. 말 그대로였어요. 더는 1초도 그 인간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대충 짐을 싸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짐까지 싸서 등장한 저를 본 친정 부모님들은 많이 놀라셨고 전 조금 진정이 되면 다 설명해 드릴 테니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렸죠. 한순간 욱하는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는 딸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집 냄새가 가득한 이불을 내어주셨어요. 그 이불을 덮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서럽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깟 가방, 옷, 물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소중했으니까요. 거기에다 남편 생각해서 이때껏 참아온 것이었는데 그런 남편마저 저를 질책하고 나서니 더욱 서러웠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아가, 방금 네 시누이랑 통화했어. 많이 속상했지? 내가 아주 홍구멍을 냈어.
어쩜 철이 없어도 그렇게나 없는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좀 참았어야 했는데.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널 모르니? 들어보니 사돈께서 물려주신 거라며. 그렇게 의미가 깊은 물건인데 다 망가졌으니 얼마나 속상했을 거야. 네 계좌로 가방값 보냈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잘 알지만 시엠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 괜찮아요, 어머님.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비싼 걸. 한두 푼이 아니니까 더 받아야지.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해. 이렇게 한다 해도 네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을 거란 걸 잘 안다. 친정에 있다고? 간 김에 푹 쉬어. 네 남편이 싹싹 빌기 전까진 돌아갈 생각도 말고. 알겠니?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하긴. 내가 미안하구나, 아가.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기분도 오래 가진 않았지만요. 며칠 뒤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와 싹싹 빌었고 전 일단 시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만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시누이는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진심을 담은 척 사과를 했고 저 역시 진심을 받은 척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시누이는 10살 어린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며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싹싹 빈 것도 시누이의 사과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대충 눈치채고 있었던 사실이라 화도 나지 않더군요. 그날부터 시누이는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절 상견례 자리에 데리고 나갔어야 했을 테니까요. 옳게. 이제부터 아침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생각해보니까 옳게는 아침도 안 먹는데 그 바쁜 아침에 식사 준비까지 시키는 건 내가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 전 이제야 제정신이 바뀐 것인지 처음으로 정상적인 말을 하는 시누이를 보며 언제까지 일어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속이 뻔히 보이는 친절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꽤 참을 만했어요. 형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상견례 날짜 잡으셨다면서요? 이번 주 주말 맞아요? 옳게도 같이 갈 거지? 그럼요. 제가 가야죠. 10살 차이라고 했었죠?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반대는 없었나 봐요, 형님? 그게 사실 나이를 속였어. 5살 차이 나는 걸로. 남자친구도 몰라. 그러니까 옳게도 아무 말 하지 말아줘. 상견례만 무사히 마치면 남자친구한텐 말하긴 할 건데 아직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 그것도 그렇고 나 임신했어. 이제 와서 나이 때문에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옳게 나이 이야긴 하지 말아줘. 알겠지? 아, 네. 나이도 나이지만 임신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음날 급하게 몸이 좋지 않은 척 연차를 냈고 남편과 시누이가 출근하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두 사람은 출근을 하고 전 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전 시누이의 방을 뒤져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찾아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주수와 날짜를 확인해 보니 시누이 뱃속의 아기, 지금 남자친구의 아기가 아니더라고요. 분명 전 남자친구의 아기였어요. 참 대단하다 싶었네요.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 겁도 없이 이런 걸 속이다녀. 뒤늦게 안 사실인데 시누이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남자친구와 만날 무렵 이 사실을 알았고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에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무섭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시간은 흘러 주말은 다가왔고 전 평소와는 다르게 힘껏 꾸몄어요.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았죠. 아주 값비싼 옷도 한 벌 사 입었네요. 시누이의 상견례 날이 저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와, 옳게. 다른 사람 같아. 너무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게 사모님 같아.
올케 덕분에 내 기가 다 사는데? 고마워, 올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그러게, 당신 오늘 정말 예쁘다. 그래? 그래요? 오늘이 어떤 날인데 제가 신경 써야죠. 어머님, 아버님은 좀 늦으신다던데. 저희 먼저 들어갈까요? 어깨에 힘이 한껏 실린 신우이는 신난 손길로 예약한 방문을 열었고 그곳엔 신우이의 남자친구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자기야, 언제 왔어? 연락하지. 헉, 그런데 왜 혼자야? 그게 누나가 왜 내 여자친구랑 같이 와? 저를 보며 누나라고 부르는 신우이의 남자친구. 맞습니다. 10살 어린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바로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저랑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대학교 졸업 후 유명 증권사에 바로 취업이 되었고 해외지사 파견을 받아 이때껏 해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들어온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었죠. 남편과 연애할 때도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라 남편도 동생 얼굴을 보지 못했고 상황이 그러해 제 결혼식에도 물론 오지 못했으니 신우이도 동생인 줄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신우이에게 참 고마워요. 하필 제가 가장 아끼는 가방을 들고 나가 걸레짝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제가 친정으로 갈 수 있었고 친정에서 남동생과 신우이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을 조르고 졸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하는 남동생인데 신우이가 억지로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 덕분에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아, 물론 동생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리 알려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신우이가 눈치라도 챈다면 또 무슨 변명을 하며 빠져나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모든 일은 제 계획대로 되었고 신우이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누나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올케? 내 남자친구랑 아는 사이야? 네, 형님. 제 남동생이에요. 참,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렇죠, 형님? 올케, 그게 말이야. 아, 진짜 어떡해.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전부 다.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응?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형님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동생. 전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증거를 형님에게 던지며 말했어요. 형님 같으면 받아주시겠어요? 10살을 5살이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서 뱃속의 아기도 제 동생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말 투성인 형님을 형님 같으면 동생이랑 결혼하게 두겠어요? 형님은 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후다닥 감추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나? 그럼 뱃속의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오라고 한 거였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넌 작은 일도 얼굴에 다 티가 나니까 미리 말할 수가 없었어.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나이도 5살 많은 게 아니라 10살이 많고 애도 내 애가 아니란 이 말이네? 그러면서 뻔뻔하게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까지 했어? 어쩐지 테스트기는 보여주면서 초음파 사진은 안 보여주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 이 정도면 사기야, 사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충격이 큰 듯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렀고 신우이는 동생에게 몸을 돌려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속이려는 건 아니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 아기 자기가 싫다고 하면 당장 지울게. 나 수술하면 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수술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다신 그 뻔뻔한 낯짝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싶은데 그동안 만났던 정을 생각해서 참는 거야. 알겠어? 아, 누나, 나 먼저 가볼게. 집에서 봐. 동생은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신우이도 동생을 따라가 버리더군요.
동생을 따라가지 못하게 시누이를 붙잡고 싶었지만 저에겐 아직 남은 문제가 있었기에 시누이는 동생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어요. 전 남편을 노려보았고 남편은 그저 저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당신만 입 다물면 다 해결될 일이었잖아. 해결?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러다 천벌받아. 그리고 너 같으면 네 동생이 인생 나락으로 가는 꼴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나락?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너희 남매들이지. 네 누나도 누나지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누나 편 들었다고 이래? 그럼 내가 여기서 누나 편을 들지 당신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어?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쉰 소리나 하는 남편에게 당장 휴대전화를 내밀어 영상을 보여주었고 말 그대로 잿빛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은 저희 집 안방과 옷방에 설치된 홈 CCTV 영상이었어요. 시누이가 제 물건을 몰래 쓰는 것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어 답답했던 저는 증거를 잡을 요량으로 CCTV를 설치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설치해야겠다고 언급했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설치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친정에서 어머님의 전화를 받은 전 CCTV가 떠올랐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 남편의 검은 속내를 알고 오늘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녹화된 영상 속엔 옷방 안에서 나눈 둘의 대화가 버젓이 들리더라고요. 너 괜찮아? 올케는 친정에 갔어? 뭐 그런 일로 짐까지 싸서 쪼르르 친정을 간다니? 하여튼 너 진짜 여자 잘못 만났어. 가방 빌려줬다. 좋게 생각하면 될 일을 뭘 쪼잔하게 화까지 내는 지원? 내가 저기 저 가방도 쓴 줄 알면 올케 진짜 이혼하겠다고 개거품 물고 찾아오겠네. 누나, 그러게 내가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집사람 다 알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하필이면 장모님이 주신 가방을 그 꼴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 아, 몰라. 남자친구랑 다투는 바람에 열받아서 화풀이 한다고 던졌는데 하필 손에 들린 게 가방이었어. 바닥에 돌도 많았고.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이제 어떡할 거야? 저 사람 저대로 두면 누나 상견례는 어쩌려고. 어떻게든 오게 해야지. 넌 결혼해도 그딴 년이랑 결혼했니? 오늘도 봐. 이까진 일로 짐 싸서 친정 가는 게 말이나 돼? 그년 때문에 나만 엄마한테 혼났잖아. 나라고 알았겠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만 무사히 끝내면 이혼할 거야. 성질머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와이프 도움 없이는 프로젝트 성공리에 끝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 어쩌겠어. 누나 결혼식도 있고. 일단 다 무사히 넘기고 나 진급만 하면 당장 이혼할 거니까 누나도 그때까진 비위 잘 맞추란 말이야. 알겠지? 더 들을 수가 없어 전 영상을 꺼버렸어요. 기껏해야 어머님께 형님의 만행을 알리고자 설치했던 CCTV였는데 이런 월척이 낚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숨겨왔던 민낯이 드러나니 남편은 시누이가 꿇었던 그 자리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여보, 저 말 다 진담 아닌 거 당신은 알지? 별것도 아닌 일에 당신이 집을 나가버리니까 화가 나기도 했고 누나도 달래줄 겸 그냥 한 말이었어. 진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도 잘 알잖아. 사랑 타령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 화가 다시 솟구쳐 올랐어요. 저 망설이지 않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 이 와중에도 거짓말을 하고 싶니? 정말 소름 끼친다. 그냥 이혼해 우리. 곧 어머님 아버님 오시지? 영상은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네가 해.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그렇게 저도 그 자리를 났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일말의 감정도 남지 않았죠. 저를 등에 업고 날개를 달려고 했다니 정말 가당치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뻔한 결말이었죠. 폭이란 모르는 전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고 남동생을 찾아왔고 결국 전 시누이를 스토킹과 사기죄를 묶어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전 당연히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후 저의 도움이 사라지자 전 남편 놈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부서 사활이 달려있던 일은 그야말로 대실패로 돌아갔어요. 회사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수준이었고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전 남편은 그에 대한 징계로 권고사직까지 받았고요. 같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그 후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저와 남동생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굳이 시부모님들께 녹화 영상을 보내지 않았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전 신우와 전 남편이 스스로 다 말했던 모양이었어요. 눈물을 훔치시며 용서를 구하시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다 죄송스러워 혼났네요. 어떻게 저런 올곧은 부모님 밑에서 그딴 자식들이 태어났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일이 더 있었지만 다 쓰자니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이만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또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저와 남동생은 나락으로 갈 뻔했던 인생을 잘 구출했어요. 동생은 그 후 다시 외국 지사로 나갔어요. 아무래도 자신은 외국 생활이 더 맞는다며 나가버리는데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잘못은 없었지만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터라 동생의 결정을 그저 응원하기로 했어요. 어제 동생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생각은 없다고 못 박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아직 상처가 남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마음이 놓였네요.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 후 완공된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며 사랑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말아먹었던 그 프로젝트를 이번엔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일을 배당해 주더라고요. 다른 부서 일이긴 하지만 제가 뒤에서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들 알았던 터라 책임자 선정에 이견이 없었어요. 그래도 누가 한번 말아먹은 프로젝트라서 부담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회사 팀원들이 저번 같은 실수는 없어야 된다며 다들 이를 갈며 임한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3월 승진 대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것 같네요. 자랑하는 것이 맞으니 축하해주세요. 사실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안쓰럽게 보는 시선들도 있어 마음껏 자랑하지 못했거든요. 전 이혼에 대한 후회도 미련도 없는데 주변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전 이제 아등바등 살았던 과거는 버리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껏 쓰지 않았던 연차들로 부모님과 함께 동생에게 다녀오려고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이만 다른 사연 들으러 물러가 볼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인 돌싱녀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나도 한번 보내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사연으로 적어 보내봅니다. 예전 저처럼 미련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부디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용기 내시라고 전하고 싶네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첫 미팅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이 좋아 만나기 시작했고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대학교 휴학을 하고 그 등록금으로 의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생계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학업보다 사업 쪽이 저한테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밤낮 없이 동대문을 다니며 물건을 비교 또 비교하고 어떤 시즌엔 중국 시장까지 방문해 물건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제 쇼핑몰은 자리를 잡았고 그때부턴 수입도 꽤 되더군요. 자기는 공부만 열심히 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자기야, 진짜 고마워. 내가 꼭 합격해서 호강시켜 줄게. 가난한 집안의 장남인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며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고 그의 꿈에 저도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혀를 찼지만 저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어요. 결국 남편은 2년 만에 합격했고 저희는 양갓집에 결혼하겠다고 알렸어요. 남편의 집에선 겹경사라며 기뻐했지만 우리 집에선 반대가 심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금액은 많진 않지만 공실이 없는 건물 2채와 지방의 땅도 조금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니 탐탁치 않은 것이 당연했어요. 엄마가 반대하시며 하시던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네요. 걘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야. 그런 남자랑 살면 여자가 고생해.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그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전 막무가내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결국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 청약에 당첨이 돼서 34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필요한 가전 가구도 제가 다 했어요. 남편이 취업을 갓 했으니 능력이 되는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대신 예물 예단은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괜히 그런 걸로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형편이 안 되는 시댁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결혼 생활은 부모님의 우려와는 달리 행복했어요. 결혼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도 잠시 접은 저는 칼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그런 대접을 받은 남편은 저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우리 여보 같은 여자가 나랑 살아주고 말이야. 알면 잘해. 아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알겠지? 그럼. 앞으로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저희는 1년하고 6개월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생겼어요. 신랑의 남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이 결혼하고 난 뒤부터 저희는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남편과는 달리 시동생은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만 해서 가게를 차렸어요. 장사가 꽤 되는지 장가 갈 때 집을 시동생이 스스로 장만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댁 도움은 없었고요. 시동생이 능력이 되니 동서도 시집 올 때 다 갖춰서 왔어요. 어머님께 코트, 가방, 심지어 집에 소파까지 바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비교와 홀대가 시작됐어요. 아가, 내가 아들이 2명이나 있는데 이런 대접은 또 처음 받아보는구나. 정말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이고, 마음씨도 고운 것.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복덩이가. 아유, 어머님, 그만하세요. 형님 섭섭하시겠어요. 섭섭하기는 첫째야. 섭섭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섭섭하기는요. 뻔히 제가 있는 자리에서 몇 번이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왜 모르겠어요? 아, 나는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구나. 양가 집안 합의로 예물 예단도 생략했던 건데 그건 까맣게 잊으신 듯 보였어요. 점점 비교와 홀대가 심해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아예 해온 것이 없다면 눈치가 보이긴 했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동서보다 더 많이 해왔으니까요. 그저 따지고 들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전 당당했고 참을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군요. 예, 둘째네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아들이란다.
이게 무슨 겹경사니? 정말 복덩이도 그런 복덩이가 없어. 어머,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큰일이다 싶더군요. 앞으론 애 문제로 날 볶아대겠구나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심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흰 아직 소식 없니? 네, 어머니, 아직이요. 곧 생기겠죠. 곧이 언제니 대체? 너희 결혼한 지 이제 2년째다. 둘째네는 떡하니 아들까지 가졌는데 명색의 장남은 소식도 없으니 너희 노력은 하고 있는 거 맞니? 혹시 각방 쓰고 그런 거 아니지? 너희 혹시 피임하니?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으시던 소식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을 넘으시더군요. 부부관계에 시어머니가 간섭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 월경 날짜를 물으시곤 합방 날짜까지 정해주시더군요. 전 참다 못해 합방 날짜가 적힌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여보, 이거 좀 봐봐. 이게 뭔데? 무슨 날이야? 어머님이 우리 합방하라고 정해주신 날짜야. 어떻게 생각해? 뭐? 우리 엄마가? 왜 그랬지? 나한테 생리 언제 하냐고 물으시더니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 우리 엄마가 급하긴 급한가 보네. 웃음이 나와 지금?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임신 독촉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는데. 미안해.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보가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 그렇게 말할 줄 알아서 참고 참다가 하는 얘기야. 어머님 나한테 임신 문제로 전화하기 시작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정도껏 하셔야 나도 참지. 이건 해도 너무하시잖아. 내가 보기엔 걱정이 돼서 이러는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해보자. 응? 그놈의 좋은 게 좋은 거라고는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 빌어먹을 사랑이 뭔지 남편의 그 우유부단하고 흐린 판단력도 사람이 너무 착해서 상황을 너무 좋게만 생각하려고 한다 싶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문제이기에 더 확고하게 제 생각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선을 넘기도 하셨고요. 예민? 내가 예민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임신은 아직인지 같은 방은 쓰는지 서로 언제 잤는지 그런 걸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심한 날엔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때마다 연락 오셔. 그런 날엔 나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이래도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해? 여보, 그리고 나라고 아기 가지기 싫은 줄 알아? 나도 아기 가지고 싶어. 남편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간의 서러움이 한 번에 밀려오면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난 엄마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당신이 말했던 병원이라도 갈까? 가자. 그까지 검사 받는 거 뭐가 대수라고. 내일 연차 쓸 테니까 당장 가보자. 정말? 당신 싫다고 했잖아. 당신이 이렇게 오는데 내가 싫은 게 대수야? 가보자. 가면 되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내가 당장 전화할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더니 내일 병원 가기로 했으니 앞으로 임신 문제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전 평소와 달리 확실히 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의 모습에 화가 좀 풀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자연 임신을 기대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의 남편을 보니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바닥에 우리 두 사람이 꼭 안고 울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요샌 일부러도 안 낳는다잖아.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다시 한번 느끼지만 당신 참 멋지고 좋은 여자야. 아니야. 당신이 멋지고 좋은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야.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저흰 부모님껜 비밀로 하고 우리만의 행복을 위해 잘 살자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의 전화 때문인지 시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고 나름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며칠째 기운 없는 남편을 위해 선물이나 사줄까 하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께 문자가 왔어요. 아가,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좀 빌릴 수 있을까? 너무 급해서 그래. 순간 멍하더라고요.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니.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문자 봤니? 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다거나 협박을 받았다거나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얘가 사람을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이스피싱이나 당할 사람으로 보이니?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려무나 쉐미 바보로 만들지 말고. 에이, 어머님은 참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어머님 계좌로 보내드리면 되죠? 그럼 내 계좌로 보내주면 되지. 네, 어머님, 지금 보낼게요.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긴 했지만 며칠 전 적금 탄 것도 있고 해서 빌려드렸어요. 임신 문제도 좀 걸리기도 했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많이 급하셔서 인사도 잊으셨나 보다 했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따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숨길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먼저 말을 꺼내기도 좀 그랬어요. 괜히 생색내는 것처럼 들릴까 봐서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벌써 돈이 생기셨나? 의아했어요. 네, 어머님. 예, 둘째가 글쎄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지 뭐야. 그래서 말인데 너 장 좀 봐서 둘째 내로 좀 와. 와서 나랑 같이 음식 좀 하자. 온 김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 둘째네 어딘지 알지? 그럼 바로 장 봐서 오려무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전 그렇게 끊어진 전화를 보며 황당함에 웃음이 나더군요. 빌려드린 돈 얘기는커녕 장을 봐서 오라니. 저를 파출부라고 여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보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요? 워낙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호구되는 줄도 모르고요. 어쨌든 저는 출산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입덧에 좋은 음식을 묻고 물어 되는 대로 다 사들고 동서내로 갔습니다. 낑낑대며 양손 가득 자신이 먹을 먹거리를 사들고 온 저를 보고 동서는 달려와서 돕기는커녕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고개만 까딱거리며 인사를 하더군요. 형님, 오셨어요? 어머님은? 화장실 가셨어요. 여전히 앉아서 대답만 하는 동서를 보며 당장이라도 장봐온 것을 다 내팽개치고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간신히 화를 눌렀어요. 얼마나 이를 꽉 깨물었는지 턱이 다 아려오더군요. 속으론 참을 인을 되내며 사온 재료를 주방에 두고 거실로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바로 요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거실로 나오니 아기 용품이 꽤 보였어요. 아기자기한 것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아기 용품을 보고 있는데 못 보던 가방이 보였어요. 그냥 딱 보아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에르땡땡 가방. 저도 사고 싶었던 가방이라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저 가방 웬 거야? 원래 있었나? 아니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출산 선물이라고 미리 사주셨어요. 예쁘죠? 뭐? 어머님이? 네.
출산 선물로 뭐 갖고 싶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가방이라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사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비싼 가방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형님도 얼른 아들 하나 낳아요. 장손 출산 선물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가방만 눈에 보이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빌려드린 1,000만 원과 그 가방이 겹쳐 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급히 빌려간 1,000만 원은 알고 보니 동서 가방을 사는데 쓰였더군요. 시댁엔 저만한 가방을 사줄 만한 돈이 절대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제 돈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정신줄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성의 끈을 놔봤자 저한테 득될 것이 없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저에게로 던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음식하기 전에 청소부터 좀 해라. 임산부 있는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 네? 전 제가 들은 말이 맞는 것인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댁 청소를 하라고 해도 불만이 터져나올 것 같은데 하물며 손아래 동서집을 청소하라니요. 청소 좀 하라고. 청소 모르니? 우선 거실부터 청소기 좀 밀고 걸레로 좀 닦아라.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안방도 좀 치우고, 아, 창틀도 더럽더라. 거기도 좀 닦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야, 난리. 아, 청소기는 작은 방에 있더라. 그거 쓰면 된단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빨리 청소기부터 가져와. 제가 왜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냐고 되물으니 시어머니는 동서 옆에 딱 붙어 앉아 동서 배를 만지며 대답했어요. 그럼 입덧 때문에 밥도 못 먹은 얘가 하리, 다 늙은 내가 하리. 여기 너밖에 더 있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아까부터 뭐하고 서 있니? 얼른 하고 저녁도 차려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라고 하고 있는 시어머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불뚝 나온 배를 만지는 동서나 어이없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시어머니의 닥달에도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언성을 더 높이며 말하더군요. 그러게 진작 아들 하나 낳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어디서 저런 모질한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 대를 끊어놓고 있어? 애를 못 낳으면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지금에야 하는 말이지만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니?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나는 정말 몰랐어 라는 변명의 기회 따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여보세요? 여보, 당신 혹시 내가 어머님께 1,000만 원 빌려드린 거 알아? 그거, 응,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고맙다고 말하려 했는데. 아, 알고 있었어? 그럼 그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인지는 알고? 그거 재수씨 선물 사준다고 하시던데. 당신도 알고 있었어? 그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 당신 지금 재수씨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나도 그리로 오라 그래서 지금 가는 중인데 거의 다 와가. 그럼 내가 여기 파출부짓거리나 하려고 끌려온 것도 알고 있겠네? 파출부짓이라니. 남의 집 와서 청소하고 음식하면 파출부지. 다르게 표현할 말이 있어? 있으면 말해보던가.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지. 서로서로 돕는 게 아니라 나만 도우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여보, 말이 좀 심하다. 내 말은 심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안 심하니? 일단 끊어. 와서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내 커리어는 다 접어두고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내조만 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따위 취급이라니. 그야말로 온갖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이 화가 풀릴까?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오가는 그 순간 동서가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 지금 어머님 앞에서 무슨 짓이에요? 짓? 저는 그야말로 이성의 끈이 끊기는 소리가 들리며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전 바로 제 발밑에 던져진 걸레를 집어들고 동서의 얼굴로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야, 너 임신한 게 유세냐? 입덧해서 밥 못 먹고 청소를 못하면 친정엄마를 부르던지. 그것도 안 되면 돈 주고 사람을 부르면 될 일이지 어디 사람을 오라가라 해? 저의 말과 행동에 적잖게 놀란 동서는 걸레가 닿았던 얼굴을 닦아대며 저를 노려볼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집 올 때 몸뚱이 하나 가지고 와서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이나 펑펑 쓰면서 놀고 먹는 그런 주제에 어디서 니까짓 게 큰 소리야? 전 치사하고 더러워서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새까맣게 잊으신 것 같으니 제가 다시 일깨워 줄 수밖에요. 어머님, 제가 진짜 치사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 무슨 말인지 어디 한번 말이나 드러나 보자. 저 시집 올 때 몸뚱이만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집, 가전, 가구, 심지어 지금 어머님 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까지 제가 다 해서 왔고 다 제 명이에요. 거기에 어머님 아들 돈은 단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예단으로 들고 온 것만 해도 억 단위인데 전 예물은커녕 봉투 하나 구경하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 월급으론 저 펑펑 쓰고 놀지도 못해요. 전 제가 모아뒀던 돈이랑 투자했던 돈으로 놀아요, 어머님.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님께 1,000만 원 빌려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어머님은 동서 가방을 사주셨네요. 제 말에 동서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는 듯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가며 보더라고요. 그랬겠죠. 시동생이 가난한 자신의 집안 상황을 제대로 설명했을 리도 없겠죠. 지금 시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 겉에서 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사실 그 집은 자가가 아닌 전세인데다가 그 전세금도 월세로 사는 부모님을 두고 자신들만 좋은 집에 살 수 없었던 남편과 시동생이 마련해 줬던 거니까요. 속 시원하게 내뱉긴 했는데 순간적으로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싶더군요. 미우나 고우나 아직은 시어머니고 어른이시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말들이 시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너 아들 하나 못 낳는 년이 성질만 나빠서는 너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알아? 너같이 돈만 밝히고 못된 년은 평생 노력해도 임신은 꿈도 못 꿀 거다. 혹여 임신이 된다고 해도 그 애가 멀쩡히 잘 붙어 있겠니? 그 못된 신부에 떨어지고도 남지. 이 나쁜 년. 부모님께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욕과 저주 섞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이런 사람에게 더는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요. 저는 충분히 아기 낳아드릴 수 있는데 어머님 아들이 고자라서 아기를 못 낳아드려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문제라고요. 무정자증이라고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무정자증이래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저희가 들은 말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겐 있지도 않은 이세보단 남편이 우선이었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임신 얘기가 나오면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비밀로 하고 그냥 묻고 지나가려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더는 숨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이제 하다 별 거짓말도 다 하는구나. 아들 가진 둘째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잘난 것도 하나 없는 년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못된 년, 나쁜 년.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어디서 그딴 거짓말을? 말에 반은 욕설인 그 사람을 보며 전 더 이상 어머니라 부르기도 싫어졌네요.
그래서 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어요. 아줌마, 그럼 잘난 동서랑 평생 사세요. 네? 이 잘난 것 하나 없는 년은 이만 사라질 테니까요. 제 말을 들은 동서는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시모는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다가왔어요. 저는 때릴 테면 때려보라는 심보로 가만히 서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를 잡아 죽일 듯 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요. 저는 당황스러워 바닥에 주저앉은 시모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왜 울어? 그래요. 남편이 어느새 제 뒤에 서 있더군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우는 연기를 시작하신 거였어요. 제가 아까 잠근 걸 혼자 들고 들어오느라 현관문을 열어두고 닫는다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 활짝 열린 문으로 남편은 들어왔다가 이 사단을 본 것이었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어? 남편의 물음에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 동서가 얄밉게 답했어요. 어머님이 청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니까 형님이 제 얼굴에 걸레를 막 던지고 어머님한테는 아줌마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저희 너무 무서웠어요. 무정자증 얘기는 빼더군요. 그건 동서도 입에 올리기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동서의 소름 끼치는 연기가 끝나자 더 소름 끼치는 어머님의 연기가 시작되더군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오래 살았어. 청소 좀 같이 하자고 했더니 시애미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를 않나. 손 아랫 사람이 좋게 한마디 했다고 시애미 보는 앞에서 걸레를 집어 던지지를 않나. 그뿐이니 감히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을 쥐잡듯이 잡고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죽어야지. 이 꼴 보면서 더 살면 뭐해? 어머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자 할 말은 사라지고 넋을 놓고 보고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껏 저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한심스러우면서 상황이 더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 우습구나. 날 진짜 호구로 봤구나 하고요. 아줌마? 당신 진짜 그랬어?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신랄 같은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그랬어. 제정신이야? 왜 그랬어? 당장 사과 못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당신 날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은 못하는 거야? 이유? 그래, 이유나 좀 알자.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엄마가 당신한테 돈 빌려서 가방 사준 것 때문에? 그깟 1,000만 원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돈은 엄마가 다시 갚는다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돈 없으면 죽어? 그것도 아니잖아. 뭐? 그리고 장봐 와서 밥 좀 해주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신한 가족이 입덧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있다는데 많이 양보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더는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입 아프게 말해봤자 알아들을 사람으로도 안 보였고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이것까지 참았다간 병이 생길 것 같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딴 호구짓이나 하고 있지. 뭐? 호구짓? 가족끼리 돕는 게 호구짓이야? 그렇게 가족 돕는 게 좋으면 네가 와서 하지 그랬어. 엄연히 따지면 난 가족도 아니잖아. 그리고 와서 음식하는 건 내 몸이고 내 손인데 왜 네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 네가 된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와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줘야 해? 웃기지도 않아 진짜. 그깟 1,000만 원. 1,000만 원은 당신 돈이야? 내 돈이야. 그리고 그깟이면 네가 빌려주지 그랬어. 아, 너한텐 1,000만 원은 고사하고 500도 없지? 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중요한 말을 못했어. 우리 이혼해. 난 더는 이런 취급받으면서 너랑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잘난 너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당신 후회할 짓 하지 마. 후회? 참나. 큰 착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 당신한테 손톱만큼도 미련 없어. 오히려 나 지금 기뻐. 이젠 이 지긋지긋한 집안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막 깃털처럼 가볍다고. 그러니까 너나 후회하지 말고 잘 살아. 그리고는 뒤를 돌아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와 어머니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차에 탄 저는 친정으로 향하며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말이에요. 전 될 수 있으면 빠르고 통쾌하게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친정에 도착한 저는 최대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한참 동안 듣고 계시던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겠네. 따뜻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진작 엄마 말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이런 꼴이나 보이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말하는 저를 보며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하셨어요. 딸, 이런 꼴이면 어떻고 저런 꼴이면 어때? 넌 여전히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딸인데. 내 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우리 딸이 다 보고 듣고 경험해버린 걸.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좋은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말을 깜빡했는데 잘했어 우리 딸. 그런 취급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필요 없어. 그럴 땐 그냥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면 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넌 다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딸은 충분히 용기 있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널 엄마 아빠는 믿어. 그러다 너무 힘에 부치는 날엔 오늘처럼 엄마 아빠한테 와서 잠시 쉬었다가 엄마 아빠는 언제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겠지, 딸? 고마워요. 부모님을 만나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전 미련하게도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간의 상처를 씻어낸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했어요. 상담 결과 집, 차 등 제가 결혼할 때 마련했던 것은 당연히 다 제 것이고 유책 배우자는 신랑이니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아, 물론 빌려준 1,000만 원도 주고받은 문자가 명백한 증거가 되어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시어머니의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발언은 증거나 증인이 없어 고소가 힘들 거라고 했어요. 녹음해야 했는데 그럴 정신도 없었고 동서가 증인으로 나설 일은 없을 테니까요. 위자료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워낙 가진 것이 없으니 빈털터리가 될 상황에 놓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동시에 찾아와 싹싹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엄마 오는 걸 보고 그만 너무 흥분을 해서 미안해. 당신 기분부터 풀어줬어야 했는데. 그래, 아가, 내가 미안하단다. 나는 아기 걱정에 그만. 내가 너무 심했어. 사과하마. 형수님, 죄송해요. 저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형님, 화 푸세요. 제가 임신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버릇없게 굴어서 죄송해요. 이미 떠난 마음은 그 어떠한 말로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잘못을 비는 모습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니면 도라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은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당장 다들 돌아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어머님께서 저한테 욕하시고 심하게 말씀하신 거 이 휴대폰에 낱낱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변호사님께 제출해서 고소 진행해달라고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까짓 걸로 고소가 되는 줄 아니? 그리고 내가 욕을
언제 했다고 그래?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변호사님이.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고소하려다가 그래도 살았던 정이 있어서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또 실수한 것 같네요. 어머님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모진 말들을 잊으신 걸 보니깐요. 원하신다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도 한번 들려드리고 바로 고소 진행하죠 뭐. 저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다들 입으로 욕은 하지 못하지만 눈빛으로는 심한 욕들을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이혼은 빠르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어요. 오래 연애를 했던 터라 이혼 후에도 남편의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그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앞집 옆집 사람들이 싸우는 거 다 들었다더라. 너희 시댁, 아니 시댁이었던 집이랑 동서네랑 한 동네였잖아. 그 동네에 그 집 첫째 아들 무정자증이라고 소문이 쫙 돌았대. 거기에다가 그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너한테 막말하면서 욕한 것도 소문이 쫙 돌아서 한동안 난리 났었어. 뭐 그런 뻔뻔한 집안이 다 있냐고. 그러니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겠니? 아파트는 헐값에 그냥 처분하고 시댁집도 이사했다고 하더라.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소문 쫙 나서 네 전 남편 재혼은커녕 모임도 못 나온다 그러더라. 요즘엔 본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나 봐. 하긴 너한테 위자료 주고 집 얻을 돈이나 있겠어? 그러게 좀 잘하고 살지. 너 같은 복덩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게나 말이다. 너희 부모님은 뭘 하셔? 내 얘기 들으시곤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시더라. 하긴 나 같아도 그렇겠다. 하여튼 잘했어. 다음 주 모임인데 넌 나올 거지? 생각해보고 전부 네 편이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와서 밥이나 먹고 가. 알겠지? 알겠어. 고마워. 신경 써줘서. 별 말을 다 한다. 다음 주에 봐. 자기 일처럼 통쾌해하며 제 복수의 끝을 알려주는 친구의 전화 덕에 전 비로소 발을 뻗고 잤답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동서가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할게요. 동서, 이러지 마. 형님, 제발요. 이러다가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까지 모시고 살게 생겼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저한테 미안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난한 집안을 다 떠맡게 생기니 호구 같은 제가 필요해서 왔던 거더군요. 저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 좋게 보내려 했건만 하는 행실을 보아하니 말로는 곱게 보내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다시 그 집구석으로 들어가서 또 그렇게 호구 잡히고 살라는 말이야? 동서, 양심이 있어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동서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나 더는 동서뿐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이랑 말도 섞기 싫으니까 당장 돌아가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형님, 이렇게 빌게요. 앞으로 형님 말이라면 뭐든 다 듣고 잘할게요. 결국 동서는 무릎까지 꿇고 빌며 울더라고요. 배는 만삭인데 그런 몸으로 그러고 있으니 난감했습니다. 안쓰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으킨다고 잘못 건드렸다간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요. 그래서 전 우는 동서를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임산부라는 사전 설명도 했고요. 몇 분 뒤 여경분들이 오셔서 동서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독한 여자였어? 어떻게 임신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 이 정도 되는 여자니까 곱게 경찰 불러서 돌려보낸 줄이나 알아. 다른 여자 같았으면 질질 끌어다 내쫓았어. 알아? 너 진짜 독하다. 너 때문에 재수씨는 이혼한다고 짐 싸들고 나가버렸고 우리 엄마는 그 충격에 쓰러지셨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동서가 집을 나갔어? 하긴 그간의 한 짓거리를 보면 그러고도 남겠다.
근데 그게 왜 내 책임이야? 호구짓하던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지니 도망친 동서나 그 충격으로 쓰러진 네 엄마나 전부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가 벌 받는 거야. 당신 진짜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인 줄도 모르고. 당신이야말로 이렇게까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인 줄 내가 미처 몰랐네. 진작 알았으면 이런 꼴까지 볼 필요도 없이 끝냈을 텐데. 이런 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런 여잔 거 진작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 아니, 애초에 눈길도 안 줬다고. 내가 당신이 진짜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아? 우리 가족한테 잘하는 모습에 그냥 결혼한 거야. 거기에다 합격했다고 버리기엔 당신이 너무 불쌍했거든. 내가 바보였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헤어지고 딴 여자 만나는 건데. 저는 그 순간 남편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웬만해선 손도 대기 싫었지만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고맙네. 그나마 남아있던 미운 정도 다 털어내게 해줘서. 그리고 방금 한 대 맞은 거 신고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내가 아까 불청객 왔다고 신고해서 경찰들이 곧 올 거거든. 그때 신고하든가 말든가. 나도 할 말 많은데 참고 있으니까 아주 이참에 개싸움 해보자고. 저한테 한 대 맞은 충격 때문인지 할 말이 없어서인지 남편은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타이밍 딱 맞춰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남편을 데리고 가면서 저와 남편과의 인연은 완전 끝이 났어요. 이따금씩 들려오는 소식엔 결국 시동생네는 이혼을 했고 동서는 아기까지 버리다시피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사람들에게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들려왔어요. 전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남편 회사에도 소문을 쫙 내버릴까 하고 잠시 고민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그 사람에게서 저를 잃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정말 지긋지긋한 신혼집도 팔고 새 보금자리를 얻었어요. 거기에다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에 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오프라인 매장도 차리고요. 이제 다시 제 삶을 잘 살아보려고요. 비록 돌싱녀지만 제가 능력이 있고 자신감도 있으니까 괜찮은 맞선 자리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오긴 했나 봐요. 당장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연애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제일 젊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젊고 예쁜 오늘을 지난 날만 떠올리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제 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미련했던 저같이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혼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흉도 아니에요. 아내란 이유로, 며느리란 이유로 정당하지 않은 대접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는 자식이자 대접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